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박용진 TV 탄핵 특집방송 제8화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구구정당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구구정당 되고 있다 얼레리꼴라리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여론조사 상황은 좀 다르게 가요. 최근에 여론조사 몇 가지 불러드리면 리얼미터에서 1월 16일, 17일 여론조사 한 거에서 국민의힘이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거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 그리고 게다가 집권 연장이 48.6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했던 46.2 의견보다 좀 높게 나와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13에서 15일까지의 그 M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이렇게 해서 2% 차이로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에서 앞섰고요. 여론조사 꽃에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래서 발표한 걸 보면 여기서는 민주당이 앞서긴 합니다. 43.2, 국민의힘이 38.1 이렇게 해서 앞서긴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3주 연속 올랐어요. 3주 연속. 그리고 약 5%, 지난 그 전주에 비하면 무려 한 5% 정도가 올라서 김어준 씨도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시사저널 서울특집 여론조사에서도요, 국민의힘이 45.9로 민주당은 36.7을 거의 9%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ARS 조사도 있지만은 이제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갤럽, MBS 갤럽, 예, 갤럽이 이제 전통의 오랫동안 역대 정권들까지 다 포함해서 볼 수 있고 MBS 조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민심이 더 있으니까 민심. 조금 더 보수 성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MBS 조사가 그런데 어쨌든 MBS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균등하게 전화면접으로 다 본 건데 국힘 정당 지지도 38, 민주당 정당 지지도 36. 그래서 지난번보다 비슷하네요. 그 수치는 좀 다르지만 2% 차이. 2%포인트 차이고 별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국힘이 구구정당화 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앞으로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막 파시즘처럼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히틀러처럼 가지는 않지만은 구구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올 거다. 앞으로도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는 이게 일종의 양당제라서 그래요. 이게 다당제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극우의 포지션이 이를테면 혼자서 집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네. 다른 유럽의 사례를 봐도 연정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혼자 집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포지션이 예를 들면 10%에서 30%까지 나와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양당제예요. 극우로 되든 우파가 되든 민주당 쪽 싫은 사람들은 다 모여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극우화가 되더라도 국힘의 이 메시지,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쟤네 극우화 되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못하면 저쪽이 아무리 해괴한 좀 일을 하더라도 그 지지를 더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당 지지라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정치학의 이제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요, 이 메커니즘이 훨씬 복잡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에요. 네. 일단은 내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정당을 정해놓고요, 그쪽 정치 세력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유를 찾습니다. 이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 절반이나 절반의 이상은 민주당을 싫어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대안이 없으면 국힘을 찍는 거예요. 특히 평소가 아니라 대선 때 이런 식으로 선거 때는요. 어쨌든 당선 가능성 마지막에 우리가 맨날 봐왔잖아요. 그 양당 후보로 결집하는 거. 쭉 빨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대선은 48대 50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그냥 볼까요? 만일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 옹호 정당으로 이렇게 계속 비판을 받고 그러는 일을 해요. 뭐 관제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 헌재 가서 이렇쿵 시비도 막 걸고, 그리고 뭐 저 서부 법원에 가서 난동 핀 사람들을 옹호하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달라지려고 할 텐데 지지율이 더 좋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게다가 더 극우 인사 중에 하나인 김문수를 내세우고도 이기는 걸로도 나와. 이렇게 돼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건 이거고 대통령 선거 본심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른바 윤석열 손절, 그리고 극우 인사나 극우 난동을 좀 잠재우는 이런 쪽으로 좀 스탠스를 이동해서 대통령 선거에 여우처럼 대응할 거냐, 어떻게 보세요? 예측. 그러니까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데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의 스탠스가 약간 미묘하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김문수나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탄핵 찬성. 이래서 이제 탄핵은 이미 된 상황이니까 그 경선이 이루어져서 이제 후보가 된 거잖아요. 윤석열 탄핵 찬성 이럴 수 없어요. 후보랑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스탠스를. 다만 이제 탄핵은 찬성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겠다 이 정도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또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보내자라고 하는 건 과반이 훨씬 넘거든요. 그렇죠. 근데 후보가 나왔어. 민주당 후보가 물어봐.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신다면 사면할 겁니까? 라고 물어. 김문수가 그 당연하죠. 트럼프도 다 사면했는데 이렇게 갈 거야? 그렇게 가면 오히려 자기 선거에 불리할 텐데.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김문수도 고민을 할 거예요, 사실은. 고민을 한다. 예,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사면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바로 그럼 당연하지. 뭐 이렇게 나오기는 힘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잘못을 있고 국민 여론을 살펴가지고 한번 따져보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투표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직문직답을 하진 않는다. 저는 불리한 것에 대해서 김문수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경기지사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도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있지만은 바보는 아니에요. 예.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은 그리고 단죄가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의 많이 정서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탄핵이 되면 단죄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 저도 그게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이게 또 다른 미래의 범죄한테 용기를 주는 일이다. 알베르 까미가 얘기했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론이 있으면은 여론조사 한번 물어보겠다. 국민한테 뜻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극우 정당화가 되고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선거 때 표를 모으기 위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제가 같이 의정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대략의 저 스타일을 좀 알거든요. 권영세, 권성동 지금 여우예요. 여우죠. 예, 여우 쌍권총인데 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특히 권성동 약간 이렇게 마당새 스타일로 와서 저기 왜 헌법재판관이 돈 냈다며? 뭐 상당히 좁은 것 같다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선거 때가 되면 윤석열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윤석열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이번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정권도 뺏기면 그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이동시키는 국민들 중도표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극우와 보수의 균열을 깨지 않으면서 중도까지 확장시키려고 확장 전략을 쓸 수 있는 여우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이제 김문수를 우리가 예시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MBS 여론조사에서 보면은요. 이재명 28%, 차기 대통령 적합도입니다. 김문수 14, 홍준표 7, 오세훈, 한동훈 6 순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있죠. 예.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스탠스가 굉장히 유연해질 거예요. 오세훈도 탄핵 찬성했거든요. 그리고 개헌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보수의 그럼 지지가 깨질 것이냐. 그러면은 이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은 보수의 이게 좀 화내는 보수? 이쪽을 달래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갈 테고,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중도 쪽으로 좀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갈 테고, 이게 밸런스 균형자 역할을 약간 당내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됐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오진 않겠다. 다만 김문수 같은 분이 나오면은 하다 보면은 또 이 말실수하고 항상 사람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이재명 대표는 누가 됐든 민주당이 누가 됐든 좀 더 쉬울 수는 있는데 굉장히 뭐 만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항상 이렇게 그때 또 이렇게 스탠스 변화가 능한 정당이라서 네. 그거를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허걱했었던 지점들이 뭐냐면, 김문수가 최근에 두 번의 1대1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이기는 걸로, 가상 대결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민지에서 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겼고요. 또 이번에 이제 시사저널 설 특집에서도 이겼는데, 둘 다 호남에서 솔찬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윈지 컨설팅에서는 28.1을 김문수 후보가 받는 걸로 나오고, 이번 조사에서도 25.9%를 광주 전라 지역에서 받는 걸로 나왔어요. 그 적어도 25% 이상이 이렇게 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일주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확인이 된 건데, 제 기억에 10%는 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10%는 넘었는데 10% 초반대였거든요. 그 2배 이상을 이제 받는 걸 많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예. 그 제가 그 광주 지역의 기자들에게 좀 전화해서 물어봤고, 어제는 또 그 전북 지역에 그 제 지인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런 기세가 있다. 라고 하는 좀 불안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기세가 있다. 이런 좀, 그래서 그저께까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상당히 나올 거다. 이런 좀 불안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0% 정도 나왔었나? 지난번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12, 13, 14 이 정도 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근데 25%는 좀 과장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거품이 꼈다고 보고, 예. 한 10% 후반대까지 나올 수 있겠다. 뭐 완전 뭐 19 아니더라도 한 16, 17, 뭐 18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역주의가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가보면 어쨌든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만 그게 TK에서도 마찬가지고 호남에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즘 맨날 뭐 나오죠. 2030하고 50대, 60대 이제 부모들하고 이렇게 막 부딪힌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독립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세대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늘어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이 극우화 이런 경향성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원인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들이 고립돼 있고 좀 이 시절이 지금 굉장히 취업도 어렵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울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호남에서도 상당히 표를 얻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가져갔던 전략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제 조금 총선하고 대선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10%, 15% 얻어봤자 한 석도 못 가져가잖아요. 네. 대선에서는 어디에서 표를 가져와야 되고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호남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그 이제 극우화가 된 사람들을 잃었을 때 표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정당 차원에서, 그리고 뭐 후보가 누가 됐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니까 전제로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의 개인 비호감도와 이 비토 정서를 어떻게 그런 극복을 할 것이냐. 뭐 이재명이 아니면 다른 누가 됐든 이런 전략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 국민의힘이 태도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아까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총이 상당히 여우처럼 행동하게 될 거다. 거기에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도 공감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요. 지금 여론조사 독약이다. 응?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한테 약이다.
쓴 약이다. 입에 쓴 약. 약 잘 먹고 잘 변화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독약이다. 지금 이대로 이제 가면 된다는 말이냐. 중도가 누가 우리한테 표를 주겠냐. 이렇게 하면 진다 대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길로만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과연 먹힐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뭐 향후 스탠스는 어떻게 될 건지.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수 진영에서 본인의 이제 어떤 뭐 할 말도 하고 네. 이런데 이게 지금 정치적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더 그게 막 폭발할 거란 말이에요. 유승민의 이 메시지가 안 먹힐 겁니다. 당내에서. 그래서 당내 경선을 뚫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워 보여서 유승민 의원도 많은 고민, 저도 최근에 뭐 만나뵌 적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 개싸움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선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경선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경선에서의 이 개싸움을 그러니까 원칙만 지키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독약이 맞다고 봐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보수한테 좀 과잉으로 지금 이게 결집된 게 있기 때문에 실제 똑같이 투표로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유승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너무 지금 쉽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네. 자, 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계속 가게 되면 사실은 뭐 여론조사가 이렇게 계속 나오기 전에는 사실 저도 그랬고요. 민주당 쪽에서 분위기는 김문수 아이고 좋지. 그리고 그 국으로 이렇게 가 내란 옹호 정당으로 가겠다고 오케이 그렇게 해. 계속 정광훈이랑 손잡고 계속 가봐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론조사가 일종한 이제 좀 불안감을 이제 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주당한테는 쓴 약으로 그리고 국민의힘한테는 독약으로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바보들만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고 저들의 첫 번째 단계는 일종의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탈당하고 박근혜 탄핵에 선봉에 섰었던 권성동 의원이 지금 너도 나가! 뭐 이러면서 딴소리하는 의원 나가라고 그러고 본인이 윤석열 지키기에 어떤 그 선봉에 또 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의 첫 번째는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강철대오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일정하게 지금 맞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하게 가야 된다. 라고 만일 그들이 간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저는 김문수가 극우이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보기가 쉽지 않은 게요. 장관 되더니 어딘가 가가지고 그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거의 이런 톤으로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몇 개 미담이 있는데 제가 김문수 편든다고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몇 개를. 예. 김문수 장관이 어쨌든 노동운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본빵 노동운동 하시던 그 당시 같이 했던 분들은 다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싫어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 갈등 구조와 관련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 그가 사회적 약자가 어쩌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 이제 젊은 세대가 그냥 이렇게 이게 뭐 민주당이 싫어요 보수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정도에서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권,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여우가 이렇게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제주를 얻기 시작하면 대선 국면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민주당이 명심하고요. 지혜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이번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성사시키고 국민의 상식을 바라보고 믿고 앞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당부드리면서 오늘 탄핵 특집 방송 제 8화를 마치면서 이 탄핵 특집 방송이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헌재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